어머니가 뭔데 우리를 여기서 쫓아내려고 하세요? 이 집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는 그냥 시대에 뒤처진 고집쟁이일 뿐이에요. 미애야, 그런 말로 이 집에 머물 권리가 생기진 않아.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곳이야. 그걸 존중할 수 없다면 여기에 있을 자격도 없어.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미애가 그렇게 말하려던 건 아니에요. 상민아, 너의 침묵은 그녀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야.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 줄은 몰랐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쫓겨난 어머니의 심정을 함께 들어보세요. 과연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 이름은 박금주이고 올해로 68살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전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고 어머니로서의 희생이 가족을 지탱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남편 김경수는 성실하고 착한 농부였어요. 우리는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 세대에서는 흔한 일이었죠. 경수 씨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저와 우리 외아들 선민을 끔찍이 사랑했어요. 제가 선민을 낳던 날 경수 씨는 너무 기뻐서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선민이가 겨우 8살이 되던 해 남편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남편의 염정 앞에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너를 위해 뭐든지 할게, 선민아, 라고 다짐했고 그 다짐은 제 삶의 목표가 되었죠.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손이 거칠어질 때까지 삽질을 했어요. 밤에는 석유램프 아래서 바느질을 했는데 침침한 불빛 때문에 눈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떡을 만들어 전주시장에서 팔았어요. 그렇게 번 돈은 모두 선민이 학비와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저를 보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박씨, 재혼해서라도 좀 편히 살아보는 게 어때요? 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죠. 제 삶은 이제 선민이를 위한 것이에요. 저는 최대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밥상에는 김치와 밥만 올려놓고도 만족했어요. 그 모든 건 선민이를 위해서였죠. 선민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깨끗이 다림질한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선민이는 학교로 가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내가 의사가 돼서 엄마를 편히 쉬게 해드릴게요.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선민이가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우리 모자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축하해줬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박씨는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잖아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기쁨 뒤에는 걱정이 따라왔습니다.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집안의 논 한 부분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찬민이는 화를 냈어요. 엄마, 그 논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잖아요. 그걸 탈면 안 돼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민아, 너야말로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가장 소중한 재산이란다. 선민이가 서울로 떠난 이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선민이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긴 했지만 어릴 적처럼 깊이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보면 선민이는 잘 지내고 있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선민이는 잘하고 있어요. 곧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저는 혼자 빈집에 앉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어요. 병수 씨,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선민이는 우리 노력과 사랑을 기억해 줄까요? 저는 집을 깨끗이 정리하며 늘 생각했어요. 이 집은 선민이가 어디에 있든 돌아올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해. 어머니로서의 제 인생은 오직 자식의 행복을 위해 존재했어요. 하지만 제가 두려운 건 과연 그 희생이 제대로 전해질까 하는 점이에요. 제가 모든 걸 바쳐 사랑했던 사람들이 언젠가 저를 가장 큰 아픔으로 몰아넣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선민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한 후의 이야기는 제가 기대했던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일까요? 결혼 후 선민과 미애는 제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저와 남편이 함께 애써서 만든 보금자리였고 이제 새로운 가족이 함께 살아야 될 공간으로 다시 채워질 예정이었으니까요. 미애가 첫날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완성되었구나.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찌개, 불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은 모두가 좋아했어요. 선미는 늘 엄마가 만든 음식이 최고예요 라고 말하며 맛있게 먹었고 미애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작은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애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도시 여자였고 저는 전주의 시골에서 평생을 살아온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사소한 차이처럼 보였던 것이 서서히 우리 사이에 큰 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애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치 냄새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집안에 이렇게 두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치 냄새가 강해야 더 맛있는 법이란다. 그래도 내가 불편하면 냉장고에 더 잘 보관할게.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애는 집안의 분위기와 가구 배치에 대해서도 점점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거실을 좀 더 밝은 흰색으로 칠하고 낡은 가구들은 정리하면 어떨까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게 더 세련되게 보인대요. 그 말에 저는 속이 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미애가 정리하자고 한 물건들은 대부분 남편이 남긴 소중한 추억의 물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닦으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건가? 선민도 아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아요. 조금 바꾸는 게 어때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제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애는 저와의 대화를 점점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관심사는 선민의 직장 이야기나 자신의 취미, 서울의 트렌드에 관한 것들 뿐이었죠. 저는 대화에 참여하려고 노력했지만 대개 대화 중간에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편히 쉬세요. 미애는 늘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에는 선을 긋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식사는 예전처럼 웃음이 넘치지 않았고 선미는 제가 만든 음식을 대충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애는 거의 매번 외부에서 음식을 시켜 먹었죠. 어느 날 제가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냄새가 좀 강하네요. 선민 씨도 많이 안 먹을 거예요. 다음엔 좀 더 가벼운 요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미애가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알겠다 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밤이 되면 저는 작은 방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경수 씨,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선민이는 우리가 함께한 그 힘든 날들을 기억할까? 거실에서 선민과 미애가 대화를 나누며 웃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서울에 집을 사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는 그 대화 속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과거에 속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애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세계에서 점점 더 멀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자문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가 시대에 뒤처진 걸까? 아니면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걸까? 한때 따뜻하고 웃음이 넘쳤던 이 집이 점점 차가워지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 집에서의 제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선민이 집 문서를 몰래 사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출금은 미애를 위해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것이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집은 저와 남편이 평생 동안 땀 흘려 일하며 힘겹게 지켜낸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미는 그것을 너무도 가볍게 다루었고 마치 제 존재와 희생은 중요하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민에게 물었습니다. 선민아,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니?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거야. 그런데 내가 내 허락도 없이 대출을 받아. 하지만 선미는 죄책감이나 미안함 없이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건 투자야. 엄마는 이제 이 집을 쓰지도 않으니까 내가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투자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미는 그것을 단지 자산으로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참기 힘들었던 것은 미애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런 상황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게 다 필요해요. 우리도 서울에 집이 있어야 해요. 그냥 믿고 맡겨주세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띄었지만 그 미소는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이 집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는 정말 모르는 거니?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쌓아온 삶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니? 남편과 제가 함께 지었던 이 집은 단순한 벽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번 돈으로 조금씩 수리하고 정성을 들여 꾸며온 우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남편은 이 집을 가족의 안식처로 여겼고 아이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집이라고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이제 이 집이 그저 투자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경수 씨,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평생 동안 지켜온 이 집이 이제는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생겼어. 선민이가 정말 우리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선민과 미애와의 관계가 더 멀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선민은 더 이상 제게 어떤 일도 상의하지 않았고 미애는 집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마치 제 집에서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과연 뭘 잘못한 걸까? 어머니로서의 내 희생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걸까?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집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집은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닌 우리 가족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평생의 노력으로 지켜온 이 집을 되찾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저녁 선민과 미애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침착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민아, 미애야, 내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2달 안에 너희가 이 집에서 나가주었으면 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얼어붙었습니다. 미애는 곧바로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저희의 삶을 방해하고 계신 거예요. 선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갈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편을 들고 싶어도 미애와의 관계를 생각해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상민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저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단 여사님, 지금 행동하지 않으시면 직소유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대출권이 발생했으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결심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직소유권을 확실히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미애는 저를 볼 때마다 불만을 표출하며 날카로운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을 계속 설명해도 그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매일 변호사와 상담하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애는 감정이 폭발한 듯 저를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잘 사는 게 싫으신 거죠? 저희가 이 집을 떠나면 어머니는 행복하실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애야, 나는 너희가 잘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곳이야. 이 집을 지키는 건 나에게 단순한 재산 이산의 의미가 있어. 선미는 그 대화를 옆에서 듣기만 했고 미애의 손을 잡으며 저를 설득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미애가 너무 흥분해서 그래요. 우리도 대안을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그의 말 속에서도 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애와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무거운 마음으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수 씨, 내가 이 싸움을 혼자서 계속 할 수 있을까? 선민이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 내가 너무 무리한 걸까?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 집을 지키지 못하면 남편과 함께한 추억마저 잃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은 지켜낼 거야. 이것이 내 마지막 책임이야. 이제 모든 법적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통보서를 준비했고 저는 그 서류를 선민과 미애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며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이미 제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미애는 끝까지 집을 떠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태도는 더욱 공격적이고 무례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침착하게 대화하려 해도 그녀는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집안에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미애가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테이블에는 술과 안주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그녀의 친구들은 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듯 자유롭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를 억누르며 다가가 말했습니다. 미애야, 이건 내 허락 없이 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러나 미애는 전혀 당황하지 않은 채 오히려 큰 소리로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 어머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가 우리를 막을 권리가 없어요. 그녀의 친구들은 당황한 듯 제 눈치를 보았지만
미애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선민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바로 옆에 서 있었지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애의 말과 행동을 묵묵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선민에게 말했습니다. 선민아, 내가 나서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니? 너희 아버지와 내가 힘들게 지켜온 이 집이 이렇게 되는 걸 너는 보고만 있을 거니? 그러나 선민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은 감정에만 기대어 상황을 끌고 갈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단 여사님, 이제는 공식적인 통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 대한 권리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선민과 미애에게 집을 떠날 것을 요구하는 공식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후 미애는 극도로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해 항의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쫓아내려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 하시잖아요. 하지만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응하며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민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입장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 상황은 이웃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 집은 단 여사님이 평생에서 지켜온 곳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저를 비난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자식을 그렇게 몰아세우면 안 되죠.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결점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저와 남편의 인생이 담긴 곳이었고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저의 마지막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선민과 미애는 더 이상 집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애는 여전히 저를 적대적으로 대했고 선민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선민과 미애와의 갈등은 몇 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집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고 저는 다시금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점점 집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웃들은 소문을 듣고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단 여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 집은 여사님이 지켜야 할 재산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웃도 있었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저를 비난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과의 관계를 그렇게 끊어버리면 안 되죠. 아무리 화가 나도 가족인데. 이런 말들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경수 씨, 내가 너무 독하게 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게 우리가 지킨 이 집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일까? 몇 주 후 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최종 통보가 선민과 미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집을 지키겠다는 결단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저녁 선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민아, 엄마는 평생 너를 위해 살았어. 내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길 바랐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내 자존심과 내 아버지의 추억을 버릴 수는 없어. 선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애는 여전히 화를 참지 못하고 저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자기중심적이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쫓아내다니 정말 비정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애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이건 단지 너희를 쫓아내려는 게 아니야. 이 집은 나와 병수 씨의 삶이 담긴 곳이고 그걸 지키는 게 나의 마지막 책임이야. 마지막 통보를 받은 선민의 눈에는 깊은 무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원망하지도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 한구석이 아프게 찔렸습니다. 내가 너무 독하게 굴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건 나를 위한 선택이야. 저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잡으며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면 이 집은 결국 내 손을 떠날 거야. 경수 씨와 함께 지켜온 이 집을 잃을 순 없어. 그날 밤 저는 긴 시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제 선택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가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삼민아, 너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야.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2달이 지나고 집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삼민과 미애가 떠난 후 집안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저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짐처럼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갑자기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우리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벽에 걸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경수 씨, 드디어 우리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당신이 그리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잘 지켜나갈게요. 오래된 가구들도 다시 닦아내고 배치를 바꿨습니다. 책장에는 제가 아끼던 옛날 책들을 정리하고 창가에는 새 화분을 놓았습니다. 집안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집 근처의 논밭 사이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새소리와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시의 분주함과 가족 간의 갈등에서 벗어난 지금 저는 오랜만에 자유로움을 만끽했습니다. 산책을 마친 후에는 뜰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어루만지는 느낌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행복이었습니다. 가끔 천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삼민아, 엄마는 시간이 필요해. 내가 정말 가족의 가치를 깨닫는 날이 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전화기를 끊고 나면 가슴 한켠이 아리긴 했지만 이 결점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선민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예전처럼 저를 찾아올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더 이상 그를 기다리며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이제 저를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온 긴 세월 동안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었던 날들을 떠올리며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린 이 결정을 잘한 것일까요? 아니면 저는 너무 냉정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그 의견들이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